예, 오늘은 한국 불교의 어떤 전통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형성된 그게 사실은 17세기 전반에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고민 또는 변화를 낳게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임진왜란 의순군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불교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은 시대의 변화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 또는 어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가부장적인 종법제.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예를 들면 재산에 몰아준다거나 아니면 부계 중심으로 간다거나 그런 시대 변화에 불교계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에 거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사진을 안 넣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법통.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언에 의하면 종조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선종을 처음 도입한 남종선을 초조, 도의선사. 그리고 중천조라 그래서 보조진울 스님. 세 번째는 고려 말에 태고보우 스님이 중흥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근대 또는 현대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그 정화 때 보조 종조론, 태고 종조론도 있었고 이미 일제시대에 41년에 조계종이라는 그 종명을 칭하면서 본사는 태고사, 현재 조계사 그쪽인데 태고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명인 조계종이 부활이 되고 그리고 종조로서 조선 후기에 이 법통에서 내세웠던 태고보우의 이름을 딴 태고사가 만들어진 그런 체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도의선사나 보조진우를 강조된 거는 1930년에 방하남 선사 유명한 하남 스님이 해동불교 초조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쓰면서 거기에서 도의선사를 초조로 내세우고 그리고 보조진우를 내세운 그리고 이제 기존의 조선 후기의 이 법통에서의 태고보가 강조되는 그것이 그대로 현재 조계종의 종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통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전쟁 직후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의순군 활동을 하면서 조직화된 불교계가 우리는 누구다 라는 자의식을 갖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제 가문, 문중 같은 것이 막 이제 강화되면서 불교계도 계파, 문파가 강조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법맥을 전수받는 집단, 그러니까 공통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 법맥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바로 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은 고려 나홍법통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임제 태고법통 지금의 그것이 17세기 전반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중화 정통주의의 역사의식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게 석사 논문 때 이거를 이제 처음에 쓰고 박사 논문까지 이어서 이제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 이제 조선 후기 조선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청어휴정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의순군을 이끌었고 앞서서 그 문중왕후에 의해서 선교 양중이 재건됐을 때 승가 출신으로 또 선종 판사를 하면서 교단을 이미 이끌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팔도 도청 수업에서 5,000명의 의순군을 조직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분이 또 나중에 청허계라고 해서 최대의 계파를 형성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불교사 법맥을 인식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분이 삼로행적이라고 자기의 조사, 벽송지엄 또는 자기의 전법사인 부영영간, 그다음에 수계사인 경성일선에 대해서 행장을 남기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사인 벽송지엄 스님이 선과 교를 다 익혔지만 실제 선풍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가나선을 주창한 송나라의 대해종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은 원나라의 임재종의 선승인 고봉원묘를 멀리 이었다. 딱 이걸 보면은 임재종 가나선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리고 벽송지엄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대해 종고의 어록에서 의심을 깨뜨렸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고, 고봉 원묘의 서녀 어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를 떨쳐냈다 라고 실제로 그런 거를 가지고 깨달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수정 스님이 얘기를 하냐면은, 대사가 지엄 스님이 해외, 그러니까 중국 밖의 해외 사람으로서 500년 전에 종파 임재종의 정맥을 은밀히 이었으니, 이거는 멀리 이제 이어받았다는 건데, 이는 유교에서 정주, 정명도, 정의천, 주희, 주자, 그러니까 유교의 공맹의 도를 이은 무리가 1000년 뒤에 나와서 멀리 공자와 맹자를 이은 것, 이거는 유교의 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것과 불교의 이런 것은 같다.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이미 휴정훈 스님도 구체적으로 법을 어디서 받았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자기의 조사 스님인 벽성지원 스님이 선과 교를 누구한테 받았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강조한 거는 대해와 고봉의, 그러니까 임재종의 정맥을 이었고 그걸 가지고 깨달았고 가르쳤다. 그래서 명확히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 이후에 자, 사명유정 스님이, 그러니까 스승의 임종을 보러 이제 평양으로 가다가 선조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가서 에도 맞불을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전후교섭 단판을 짓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스승의 비도 세우고 뭐 문집 청어당직도 강행하게 했는데, 문제는 사명유정 스님이 1610년에 입적을 하면서 문도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비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 비문을 받아라. 누구한테? 허균.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 허균이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의 뭐 오빠이기도 하고. 근데 이 허균의 형인 허봉이랑 사명대사가 아주 친했어요, 원래. 그래서 전쟁 때 자기 썼던 거, 시문 이런 걸 다 이렇게 맡겼어요. 나중에 이게 불타서 없어져서 현재 사명대사 지붕이 얇지만 어쨌든 이제 친한 집이었고, 허균하고도 관련이 깊어서 그쪽으로 비문을 의뢰했는데, 고승비에서 아시겠지만 원래 고승비는 국사나 왕사, 고려시대에 왕이 명령해서 세우는 건데, 조선 전기의 무학 왕사 이후에는 비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바로 17세기부터 전쟁 이후부터 일반 유교의 최고의 사대부와 같은 문집 관행과 고승비가 만들어졌다고 전에 이제 손 선생이 얘기를 했을 텐데,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명대사의 비입니다. 고승비. 그리고 청어대사의 비. 이것은 왜? 임진왜란 때의 충리의 공적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당연히 이거는 사명문파가 그런 정보를 줘서 허균이 쓴 건데, 여기에는 고려 선종의 다양한 전통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나옹핵은 뭐 우리가 지공, 나옹, 무학해서 사마상이라고 하는데 회암사에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국민한테 왕사를 지내고 그분을 내세워서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그 법맥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려 광종대에 고려 4대 왕인데 중국의 법안종의 유학생들을 보내요. 왜? 법안종은 선종의 5가 중에 하나지만 교학을 같이 하는, 선과 교를 같이 하는, 그래서 선교의 통합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 대표적인 분이 도봉영소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법안종에 중국 가서 배워오는 분인데, 그래서 광종대의 국사가 돼요. 그런데 이게 도봉영소가 누굴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몇 년 전에 도봉산에서 도봉서원이라고 조광조를 모시는 서원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가서 발굴했더니 이게 원래는 그 전에 도봉서원이 율곡 이인하에 해서 만든 서원인데, 그 전에 영국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고려 광종이 3대 부동사원, 절대로 없애지 말라고 해서 만든 사원. 거기에 있었던 분이 바로 도봉영소고 광종대 국사예요. 법안종. 근데 갑자기 이분을, 그러니까 잘 비도 막 파편이 돼서 이제 일부만 나왔는데 그 영국사 없어지고 이제 도봉서원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로부터 얼마 뒤인 17세기 초에 도봉영소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사료에 뭐 원래는 이제 뭐 경덕 정등록도 그렇고 뭐 이름은 나오는 사람이지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분이 딱 띄워놓고 그 6대의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아마 법안종 계통일 텐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고려시대의 이런 법안종 그리고 임재종과 조동종의 선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려의 선종 5가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또 보조진울도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보조진울과 나홍해근을 두 사람을 이제 내세우는데, 특히 이 나홍해근은 바로 이 고려의 이런 법맥을 이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국에 가서 임재종의 평산철임에게 법맥을 전수받아 왔다. 그래서 고려의 모든 선정 전통을 잇고 중국에서 임재 법맥을 바로 이어온 이분이 법맥이 청어후정까지 이어졌다 라는 걸 내세워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고려 나홍 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까지 국내에서는 지공 스님, 인도 출신의, 그 다음에 해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홍 스님, 그 다음에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조 개창할 때 큰 역할을 했고, 뭐 한양 천도설에도 관여해가지고 굉장히 떴지만, 그래서 나홍 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학대사도 빼고 지공도 빼고 평산철임이라는 임재종에 가서 직접 인가를 받아온 건 맞는데,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조계종 종원에 나홍 스님이 우리나라의 그 중흥조로 됐을 거예요. 아마 도의 스님은 이제 선종 초조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홍, 그리고 보조 나홍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1612년에 이게 비가 세워지고 문진 만들 때 서문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1618년에 허균이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해요.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공산당 하면은 잡아서 공산주의자 뭐 박헌영이든 누가 얘기한 거를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모죄로 죽으니까 이거를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비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불교는 이런 거다라는 걸 이렇게 내세운 건데, 그래서 1625년에서 40년까지 청어대사, 서산대사의 말년, 그러니까 어릴 때 거의 만년의 청어대행에게 제자가 됐던,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이제 아직 어렸고, 아니 편양파라고 해서 제일 큰 문파인데 이분이 나서서, 그러니까 위에 사형들도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이분이 끝까지 이제 제일 학년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휴정 스님이 청어당의 서산대사 비를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청어당 집을 다시 만듭니다. 7권번을. 그러면서 서문을 의뢰하는데, 이 비문과 서문을 누구한테 의뢰했느냐 하면은 아마 한문사대가라고 당시 이식, 장유, 이정구 이런 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이식, 장유, 이정구에게 비문과 글을 의뢰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문장가들에게, 또 고위 관료에게.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다시 이런 거를 해달라, 우리 법통은 이런 거다라고 전해준 게 바로 태거보예요. 고려 다 빼요. 이분이 40대에 태거보 스님이 중국에 갔는데 임재종의 서곡총공 스님에게 법을 배워와서 국민한테 국사가 되고 뭐 원흉물을 만들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시 신돈한테 좀 밀려났다가 왕사를 하다가 다시 나중에 신돈이 시각하고 와서 국사를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나홍하고 태고 스님하고 공미랑 때는 굉장히 둘 다 높았던 분인 건 맞아요. 근데 태고보 스님은 그 밑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조선조까지 쭉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나홍은 그게 무학대사, 나중에 함어기야, 신미 해가지고 쫙 그 나홍계가 꽉 잡거든요. 근데 태고보는 그런 게 아니라서 별로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남원수, 이분은 원래 나홍 스님의 제자, 수제자였는데, 그 다음에 기곡가군. 기곡가군은 염성 설화집이란 설화를 쓴 분이 있고, 하여튼 여기 두 분인데 동명이인인지 하여튼 정확치 않은데 기곡가군. 그 다음에 역으로 청어종 스님이 스승이 부영연관이고 조사가 벽성지엄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벽성지엄이 교는 연희교사에게, 선은 정심 스님에게 배웠다 정도까지만 휴정 스님이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그 법맥에서 조사인 벽성지엄이 선을 배운 정심까지는 넣어요. 그런데 그 앞에 화남원수는 원래 나홍 스님의 제자라고 했죠. 또 기곡가고는 갑자기, 이게 고려 말의 분위기긴 하지만 뜬금없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 맞지는 않는데 약간 이거를 새로 갑자기 급조해서 넣은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고려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임재종의, 중국 임재종의 정통 법맥을 태고보 스님이 딱 받아서 아주 단일하게, 그게 바로 청어 스님까지 이어졌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공론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공식 법통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기존에 별로 아까 말대로 지공, 나옹, 무학이라든지 또 나온계, 또 신미 스님 알죠? 뭐 한글 창이든 뭐 언해번 그 강경도감 거기에도 이제 관여를 했고 또 하모기하라고 대단한 그 선생이자 교학자인데 현정론, 불교 백촌론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쓰고 조선 초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 이런 분들을 다 빼고 갑자기 나옹하다가 특히 태고, 임재종, 정통 이거는 시대 분위기가 보십시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가 우리가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한 것처럼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줬다. 대명의리론, 제조지연, 나라를 다시 만들어줬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광해군이 후금이 등장하면서 줄타교육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고 하는 걸 명분으로 또 폐모살제 그 생모가 아니지만 어머니를 서인으로 만들고 영창대군 선조의 막내 정통 아들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폐모살제 윤리적인 명분 또 중국에 대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1623년에 대명의리론 중화 정통주의 그러다가 1627년에 후금이 정묘란을 일으켰고 1636년에 병자호란을 통해서 청을 상국으로 군주로 모셔라. 군신관계. 정묘란 때는 이제 형이라고 해라 하다가 병자호란 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군주로 모셔라. 그래서 조선이 그거를 거부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난감했지만 그래도 명에 대한 의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좀 문제긴 하지만 미국과의 의리를 지켜야지 중국이랑 붙는 거 욕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그렇잖아요. 당시도 당연한 거죠. 어떻게 명을 저버리고 청나라를 손을 들어줘.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게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인조가 9번 절하고 3번을 막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청태종이 바로 직접 왔으니까 황제에 대한 예를 취하면서 굴욕을 당한.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 내에서는 명나라의 연호를 쓴다거나 대명의리론, 중화정통주의 쟤들 오랑캐들이 황제국이라고 하지만 우린 겉으로는 항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북벌론 나중에 청과 싸워 이길 거다. 그래서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명나라의 중화의 정통이 나중에 명이 없어진다면은 조선이 그걸 이어받는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정말 민심도 이반되고 경제도 안 좋고 이럴 때 아주 강공 모드. 우리 전쟁 이후에 반공 이런 거 하듯이 옛날 아주 강공 모드. 그 성리학과 명분주의로 간 거예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임재종의 정통 법맥을 중화의 선종의 정맥을 왜냐면 중국에서도 선종이 당시 임재종이 제일 컸으니까 원나라다 이럴 때 그거를 조선이 바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유교 쪽에서도 유교사이니까 앞서서 문묘종사 문묘는 조선의 명언 중에서 공자 사당 옆에다 이제 쭉 배양하는 그런 것이 이 퇴계 율곡 단계 거치면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사림의 도통론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사림의 도통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나라 때 고려 말에 중국의 성리학을 고려가 이어서 그것이 조선을 개창한 정도전이나 뭐 건근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역성혁명에 반대한 정도전과 길제와 조선 초의 훈척 세력들 말고 그 역성혁명을 반대한 성리학의 명분을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제야 쪽으로 도통을 만든 거예요. 이걸 똑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 초의 왕실과 훈척과 함께 불교를 이끌었던 나온계 그쪽을 다 빼고 도통론과 마찬가지로 이 제야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리학이 중국의 정통을 원나라 때 받아온 것처럼 우리도 임재종의 정통을 원나라 때 받아왔다. 그럴 때 앞서서 나옹은 평산철임에게 받아오긴 했지만 인도 수녀인 지공을 스승으로 또 나중에 모시고 그리고 여러 뭐 고려의 이런 계파들 뭐 이렇게 선종 법맥을 이은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냥 태고보호처럼 중국에서 인정법을 받아온 딱 하나만 있는 사람 그걸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는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훈척들 이런 거 다 빼고 왜냐하면 사림의 시대에서는 역사관이 훈척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선조대 이후로 사림이 정치를 잡으면서
역사인식에서 도통론도 만들고 그러면서 조선 전기에 이런 왕권과 결탁되는 훈척 세력들을 아주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림의 역사인식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던 불교계의 주류를 뺀 이런 법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남이나 기곡처럼, 화남은 나홍의 제자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무학대사가 자기가 이제 왕사가 되가면서 화남 쪽을 날리고 자기가 나홍의 수자가 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태고보 쪽에서는 화남과 관련이 없는데 이걸 넣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태고보 국사비 보면 이색이 쓴 그 비문을 보면 뒤에 문도명에 하남원수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고려시대의 왕명에 의해서 국사비를 만들 때는 당시에 고위직 승려, 하남원수도 나중에 국사를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성계든 뭐 일반 관료 이름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사가 주었기 때문에 고위직 승려들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문도라고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갖다가 넣어서 태고보의 제자가 하남원수다. 그 다음에 이제 150년 정도 갭이 생기니까 그 정심하고 그 사이에 기곡가군을 넣은 법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조선 전기는 이게 막 법맥도 끊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화정통의 임재종 법통을 조선이 이었다라는 자부심을 그 시대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법을 전수받는다는 거는 고려 시대처럼 또는 조선 전기에 선교 양종이나 승정체가 있을 때는 어느 분이 출가를 해서 어느 절에서 승적을 받고 승적을 옛날 승록사라든지 중앙에서 이제 선종, 교종, 도에서도 승적을 관리. 이 사람은 어느 절 또는 어느 종파에 소속돼 있다.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가했을 때 자기를 키웠던 양육사 또 정식 수계를 받는 구족계를 받는 수계사가 우리가 그 주민등록에 그 신고하듯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승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파 이런 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승용체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아까 법통 이게 등장하면서 법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전법사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이 휴정 스님의 경우에는 수계사는 경성 일선 스님이라고 묘양산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만년에 묘양산 보현사에 계신 거는 수계사의 스승의 그 절을 물려받은 거예요. 보현사에. 그러니까 거의 스승이죠, 스승. 그리고 지리산 쪽에서 활동할 때 법을 받은 분이 부영영간인데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스승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수계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절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약간 바뀌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휴정 스님의 부친은 그러니까 일반 족보 만들고 우리가 이제 친족 관계가 부계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영영관이 아버지고 경성일선 수계사는 숙부다, 작은 아버지다. 이렇게 나중에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수계사, 양육사가 중시되다가 이제 전법사가 올라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육사, 수계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년상을 하는 대상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그것이 상례집에도 남는데 어쨌든 전법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동등해지는. 그래서 17세기 이후는 이 법통과 법맥, 전법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법통이라는 것과. 그러면서 나중에 18세기에 서역, 중화, 해동, 불조 원료하는 전등사서에는 바로 이 임제 태고법통, 태고보부터 시작된 법맥이 휴정스님까지 오고 또 부유선수까지 동문인 와서 이것이 조선 후기에 청어계, 부유계, 또 청어계의 4대 문파 해서 쭉 그 법맥 계보, 주류 계보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해동, 불조, 원류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임제 태고법통을 매개로 해서 이 법맥, 문파 이걸로 해서 우리는 누구의 법을 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게 되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근대기까지도 그대로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언제 없어. 지금 스님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왜? 그러니까 송강사는 이제 부육의 그런 좀 의식이 있긴 하지만 왜 모르냐면은 일제시대 때도 다 이런 거여서 우리는 뭐 편향파에 몇 대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받아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화를 하면서 다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이제 쫓겨나고 하면서 새로 들어온 이제 승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처승들도 다 이 법맥을 받았는데 다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근대의 뭐 경어 스님 이후에 무슨 용성 스님부터 근대의 문중 그것이 이제 또 강조되면서 조선조 이래의 이런 전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족보 자기 집안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게 조선 시대나 그 20세기 전반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나는 뭐 무슨 김씨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야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다 알고 있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법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교육과정. 강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력과정이라고도 이제 당시 용어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16세기부터 그 아까 벽송지엄, 청어요정 이 계보에서 약간 이런 교육했던 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청어계가 잡으면서 이게 완전히 전국적인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확립은 17세기 전반에는 확립이 되었다라고 보여요. 자, 법통에서 나오는 이 벽성지엄 스님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집가에 해당하는 불소를 교육을 했고, 그 또 하나는 16세기 중반에 선교 양종이 재건되고 승가를 다시 받잖아요. 휴정 스님, 사명대사도 전부 다 승가 출시고, 그때 선과 교에서 무엇을 시험 볼 것인가 이런 교재가 필요했고, 물론 조선전기에는 교정은 하엄종과 십지, 선종은 전등록과 선문 염송을 봤어요. 조선전기 이것이 다 대교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청어효정 스님이 이 종파가 없어진 상태에서 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도 같이, 당시 선과 교가 나뉘어서 좀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문마에서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간화선을 우위에 두지만 선과 교를 끌고 가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과 교의 전통을 이어야 할 교육과정이 필요성이 이미 16세기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력과정의 체계가 처음 나온 것은 17세기 중반에 나왔던 영월청학 스님의, 휴정 스님의 제자인데, 이 문집에 이 이력과정의 구성 및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17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반에는 확립되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이 이력과정은 이때 만들어져서 최근까지도 지방 강원에서 승려 교육에서 했던 겁니다. 일제시대에 불교 전문학교부터 뭐 이런 데도 다 있고,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이런,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스님들이 엉망이 아니에요. 물론 이걸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생들, 고위급 스님들은 10년 정도의 이런 이력과정을 다 배워야지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조선 후기의 이 한문을 읽고 문자 속이 정말 깊은 사람들은 유학자 외에는 이 승려 집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10년이나 이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주로 양반 출신들 또는 중2 이상 출신들이 많아요. 어릴 때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사집가는 대종고, 간화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한국이 뭐 간화선 얘기하는데, 대종고의 서장, 유학자들과 이렇게 나눈 편집글, 어록에서 빼온 건데 서장. 그 다음에 고봉원묘의 아까 법통에 나왔던 서녀, 이게 관화선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정 스님이 강조했던, 벽송 스님이 강조했던, 이게 관화선풍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법통에도 이게 반영된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종밀, 선교 일치를 중국에서 처음 얘기했던 종밀, 당나라 때 종밀 스님이 쓴 도서, 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그리고 종밀 스님의 법집이라는 책을 줄여서 주석서를 쓴 보조 스님의 법집 변형록 저료, 병입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저료라고 간단히 말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여기에는 진우 스님의 정해쌍수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합쳐서 선이 위주가 되지만 교학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선과 교를 함께 하자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화선을 우위에 둔 선교 겸수라는 청어휴정의 방향, 또 이전에 벽성 그 조사의 방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사집과정. 그 나중에는 그 앞에 이제 입문으로서 뭐 치문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원래는 정식으로 배우는 거는 사집과. 그 다음에 사교과는 경전인데, 원각경,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이에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강경은 육조회능이 중시했던, 선종에서 이 마음을 깨칠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경전이고, 달마대사가 강조했던 건 능가경인데, 사실 이 능엄경, 원각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찬술 경전이라고 하는데, 약간 능가경 대신 능엄경. 그 다음에 종밀 스님이 강조했던
마음의 원각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원각경. 이거는 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하는 거고 선종에서도 중시했고 당연히 교종에서도 중시했던,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선과 교에서 다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경전들이 다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것들이 다 중국의 송대, 거사불교 할 때 중국의 송대 사대부들이, 주자도 그렇지만 다 불교를 공부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봤던 것이 바로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원래 송대부터 봤던 책들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법화경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은 법화경인데, 사실 의례, 수륙제 같은 의례에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화경은 들어갔다 나중에 빠집니다. 이후에 18세기 이후에는 이게 기신론,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는 논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논서인 대승기신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화엄경과 기신론은 마음에 대한 뭐 리사 법계라든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에서 우주와 이와 기를 얘기하고, 뭐 호랑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조선 사회에서 유학에서 심성 논쟁을 펼칠 때 불교에서 대응할 때 필요한 경전과 논서가 하엄경과 기신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사교과가 법화경 대신 기신론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넣은 것이고, 대교과는 조선 전기 승가 시험에서 봤던 교재예요. 선종의 역사를 담은 경덕 전등론, 인도에서부터 달마대사를 통해서 선이 어떻게 전해지고 누구누구에게 전해지고 어떤 가풍을 가지고 전등록. 네. 그리고 보조진룰의 제자이고 가나선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는 진각회신 스님이 역대의 공안집들을 모아놓은 선문 염송, 방대한, 이게 조선전기의 선종의 승가시험의 교재였거든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고, 교종의 그 승가시험의 교재였던 화엄경이 또 들어가서 이제 대교과 최고 단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력과정은 보조진울 이래의 선과 교회를 겸수하는, 그리고 가나선이 우위에 쓰지만 교회에서는 화엄을 중시하는, 보조진울도 이통현 화엄, 실천적인 걸 중시했거든요. 이런 전통이 망라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휴정의 직계인 벽성지엄과 이쪽 주류가 된 이쪽 계보에서 성과 교를 검수를 인정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간원선을 중시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가고, 이쪽이 최대 계파로 떠오르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불교계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서간행, 또 손 선생이 얘기했겠지만 16세기의 불서간행에서 엄청 전쟁 전이지만 많은 책들이 간행됐고, 그것이 17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이 사집가 교재들이 대거 간행된 걸 봐서는 이미 이 사집가는 가나선과 선교 검수 하는 거는 16세기의 이 계보에서는 이미 정착이 됐을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교과와 대교과를 넣어서 17세기 초에는 확립이 됐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휴정 스님의 제자인 제월경원 스님도 사집가로 제자를 교육했어요. 도서와 조료를 읽고 직연을 분별하는 토대를 쌓고, 서녀와 서장을 읽고 가나선을 통해서 지혜의 병을 타파한다. 그리고 편양원기 스님이 또 등장하는데, 법통도 만들면서 또 청어당집도 새로 7권본을 내면서 1630년에 경기도 상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용복사에서 5년 6년에 걸쳐서 이력가정의 책들을 대대적으로 간행을 합니다. 이 청어당집과. 그러면서 전국으로 배포하면서 이력가정이 전파되고 유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성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력가정의 체계를 남긴 영월청하 스님이 뭐라고 남기냐. 사집가는 도노점수의 점수와, 사실 도노점수가 이제 맞거든요. 점수와 가나선의 참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노점수는 이제 선과 교를 같이 하는 거라고 넓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 가나선의 참구를 통해서 마음의 깨우침을 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집가 명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교과는 경전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전등록과 염송은 조사의 기풍을 배워서 올바른 수행 방향을 알게 한 거다. 이걸 줄이면 마음의 깨우침, 마음심, 그다음에 사교과, 경전을 통해서 이치를 아는 이치리, 조사폭의 습득은 역사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또는 뭐 비슷한 시기에 율곡이는 훈민정을 만들고 사서 언해를 못했는데, 사서 주자의 노노맹자 대학중형 사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언해, 한글로 번역을 한 사람이 율곡이에요. 뭐 대학자. 그러니까 이 노론, 서인의 중심이 되고 퇴계도 뭐 남인의 중심이 되고 이때 와서야 사설을 주자의 글을 언해를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거죠. 율곡이. 근데 율곡이 성리학 독서 순서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서와 오경은 이치, 의리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리학 서적을 통해서 의리를 마음에 항상 젖어들게 하며 그 다음에 역사서는 고금의 사변의 통달에 식전을 기르게 하다. 이걸 줄이면 의리, 리를 파악하고 마음, 심을 수행한 뒤에 사설을 통해 견식을 키운다. 똑같아요. 불교니까 마음심이 앞에 들어가고 성리학이니까 리가 앞에 오고 심이 뒤에 간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럼 율곡은 어떤 사람이냐? 출가했잖아요. 신사임당 죽고 금강산 가서 1년 동안 입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했다고 하지만 이제 종적을 지었지만 최소한 1년 동안 불교를 금강산에서 공부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교를 경전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마 율곡이 불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또는 율곡이 만드는 체제를 불교에서 따왔을 수도 있는데 당시의 시대성이에요. 마음과 이치와 역사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동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최소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어서 산문 수행인데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경절문, 선, 원던문, 교, 연불문, 연불 세 개를 같이 하자. 여기도 이제 청호용 스님이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경절문, 간화선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판양원기 스님이 이거는 전쟁 때 사형들이 다 뛰고 막 사명돼서도 책을 많이 못 남겼는데 나중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차분히 책도 쓰고 정리하고 법통도 만들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편향파가 최대 문파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일심에서 나오므로 산문이 동일하다. 경절문은 마음을 가리키는 격 외의 선문이고 원던문은 의리를 세워서 언어를 이해하는 교문인데 이것도 본래의 마음을 비추고 반주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연불문은 서방 정토, 극락 정토를 염상하는 약간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래의 중국에서 또 이제 연불을 선수행으로서 같이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보통이 아미타다. 그래서 유심정토, 자성미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불선, 수행으로서 이거를 같이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울 스님의 산문이라는 것인데 전혀 달라요. 진울 스님의 산문은 성적 등지문이라고 해서 선정 수행과 지혜를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육조행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인데 또 원돈 신해문이라고 해서 이통현의 하엄 경론을 받아서 마음의 본체, 근본 명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내 마음의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를 믿고 이해하자. 그래서 이런 교학같이 하면서 도노를 하고 점수를 하자라는 게 원돈 신해문이고 간화경제문이 간화선인데 원돈 신해문은 교학이 아니에요. 교학 정격을 따서 도노 점수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본체가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깨닫자는 얘기고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간화선 이게 진울의 산문이라고 할 때 조선 후기의 산문은 선교, 연불. 진울 스님은 연불 이런 신앙 이런 거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왜? 조선 후기는 종파도 없어졌고 선과 교와 일반 대중들의 그 신앙까지도 전부 다 수행으로 받아야서 가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 근데 이거를 누구나 그냥 승려가 되면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돼. 전체 전수가 아니고 각각의 전문적인 수행, 전문적인 뭐 전문학교가 돼 전수, 오로지 할 전수를 전제로 여러 개 되면 딴 것도 해라. 그러니까 근기에 맞고 능력에 맞으면 딴 것도 해라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젊었을 때는 교학도 공부하고 선수행을 하다가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열심히 하다가 만년에 이제 수행, 간화선 수행도 체력이 있어야지 깨닫는 거거든요. 나이 들고 교학도 나중에 노안하고 침침하고 누가 해요? 만년에는 다 연부를 해요. 조선 후기에도. 보통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적해서 이제 극락 정토를 가르게 바라고 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산문직지라는 책을 보면은 산문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근기, 개인 역량에 따라서 선이냐 교냐 연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걸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화 이후에 우리가 뭐 간화선, 선만 한국불교 전통으로 왜? 선승들만 정통성을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새로 들어온 스님들은 불교를 잘 모르고 옛날에 정화 때 불교 교학을 하고 법문하는 승려는 태고종 대처에서 다 쫓겨나고 그래서 가나선 선 수행만 하던 분들만 정통성이 있으니까 뭐 성철 스님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선과 교 또는 연불까지 다 같이 한 것이 한국 불교 전통이고 이것이 17세기 초에 태수한 조선 후기에 우리의 전통이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예, 뒷부분은 이제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정해졌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요. 이력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산문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강원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나중에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적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강의자도 이거를 강의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강의해라 해서 넘겨주면서 강의 노트. 이게 사기예요. 사적으로 쓰는 노트.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선조에 공부를 안 했냐?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한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전법 제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또 배우는 사람들도 이거를 적어서 나중에 자기 생각을 적어서 또 이렇게 넘기고 이것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력 과정에 대한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은 가나선, 교학은 특히 화음을 중시하는 것인데 이게 한국의 전통이에요. 의상예로 한국의 교학은 화엄이고 한국의 선은 결국은 가나선이고 이게 한국 불교의 전통이고 이게 조선시대에 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진관화엄이 중시되는데 일심을 매개로 화엄과 관행, 실천을 결부한 것이 진관의 화엄교학이고 진관화엄을 중시한 것은 바로 그런 면. 또 하나는 이 성리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이 화엄과 또는 기신론, 진관이 이해했던 그 교학으로서의 그 리사, 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리학의 리기론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화엄이고 기신론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진관화엄교학이 조선시대에는 중시가 됐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거는 1681년에 전라도 임자도에 일본으로 가던 중국이 가흥대장경이라는 것이 명말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책자본으로 상업적으로 팔려고 만든 건데 이게 명청교체기에 청나라와 싸우던 그 정성공 집단들이 대만에서 활동하면서 일본과의 교육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최신본 가흥대장경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 에도시대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려대장경도 있고 하지만 자기들 걸 철암판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엉망이에요. 그래서 중국 거를 사다가 또 고려대장경과 대조해서 대장경을 만들려고 했고 그게 이제 근대에까지 와서 고려대장경을 저번으로 한 신수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노력 끝에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라도에 표착을 해놨는데 사람은 없고 책만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숙종이 한 1000권 정도를 관가에서 수집해서 숙종이 보고 승지한테 물어봐요. 이 유마경이 도대체 뭐냐? 숙종이. 그러니까 승지가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남한산성의 개연사로 나중에 책들을 보내서 남한산성에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수원에 서호에 무슨 뭐 배가 와서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온 게 숙종이 보낸 거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반 정도를 이 백암송총 스님이 수집을 해가지고 진광사 등에서 전라도에 5천여 판 12종 197권의 5천여 판을 찍어서 배판하는 여기서 금강기라든지 또 정토보서 연불문과 관련된 본인이 직접 교감하고 주석해서 또는 기신론 필사기 기신론서와 역대의 주석서들을 종밀부터 주석서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사교과에서 법화경 대신 기신론이 들어간 거예요. 기신론에 대한 역대의 그 주석서들을 싹 모아놓은 것을 모아서 가능하니까 화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성종스님이 제일 중시했던 거는 이 정토보서라는 것도 있지만 화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간의 화엄경 소초 화엄경에 대해서 진간 스님이 화엄경 소를 냈는데 당나라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상세하게 해설서를 낸 것이 연희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중국에서의 최신 주석 교율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려는 우리가 이 연희초부터 옛날에 다 들어왔는데 이때는 특히 연희초를 잘 구해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게 헤딩사에도 그렇고 어딘가 있는데 보통 소까지만 보고 상세한 주석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는 참고서가 있잖아요. 애들 가르칠 때. 근데 그런 책이 잘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합쳐서 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간행해서 돌리고, 또 하나는 원나라 때 이 연희초의 앞에 현담, 이 총론 부분에 대한 주석서, 회연기라는 것이 같이 들어와서 이때 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엄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가 본격화가 되면서 18세기는 화엄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화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유계 청어계에서 이 교학의 종장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불교를 뭐 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선은 뭐 기본 하는데 사실은 선은 뭐 이렇게 글로 남기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주로 이제 교학을 통해서 이런 이력 과정에 대한 주석서 또는 화엄, 이걸 보고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학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교학도 제일 중요한 전통이었다, 조선시대도. 그래서 경호 스님이 갑자기 뭐 선 가지고 하니까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를 보면 100명 중에서 다 교학승이고 연불승이고 선승은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된다. 100명 중에서 몇 명만 선승이다. 옛날 도의스님이 처음 왔을 때도 교학자들이 저 마설이다 그랬는데 저거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호스님은 왜 근대선의 중흥조라고 하냐면은 별로 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하다가 교학만 하다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 가지고 막 제대로 치고 나가자 할 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오히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력 과정을 통해서 조선조에도 이 강학, 교학이 중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편향파의 주류인 한성지한스님이라고, 지금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70%가 이 편향파의 법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이제 그 법맥에서 그 중에 대부분이 한성지한스님이 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선문 오종강호라는 책을 냈고 또 금산사에서 화엄법회를 하는데 1,400명이나 모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방간이 모여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막 무고를 해가지고 제주도를 유배를 가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래서 일주일에 돌아가세요. 네. 막 풍랑 있고 막 그러니까. 헝보우 스님은 문정왕후 때 성교양종 그것 때문에 문정왕후 죽고 제주도로 가서 장사를 당해요. 순교죠, 순교.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1000명 이상 모이니까 무고로 이제 제주도 유배를 가서 돌아가시긴 하는데, 여기서 선과 교, 험 이걸 같이 했다라는 거를 이 대표 스님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19세기 선논쟁이 백파경선 스님이 교학을 하다가 40대 들어가서 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만 가지고 주석서를 내는데, 그래서 책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이대사, 초이 스님이 이건 문제가 있다, 선을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선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제기한 것이 선논쟁이고, 이게 100년 동안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선과 교를 함께 하던 또 교학이 중시되던 시대상을 반영한 건데, 백파스님은 교학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조사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라 하면서 선을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으로 나눠서 조사선이 제일 위고 임재종, 조사선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선을 3종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만 조사선과 열애선은 격외의 선이고, 조사선이 더 높긴 하지만 의리선은 격외의 선이 아니고 밑에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학이다. 교학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선을 올리고, 특히 조사선을 중시하고, 그리고 선문오고야선 임재종을 제일 중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과 교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조사선, 열애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한데, 원래 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선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걸 말로 전한 것이 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이제 종미 스님의 원래 그 선교 일치론을 따서, 또 조선 후기에도 선과 교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조사선과 열애선을 나눌 수 있고, 법에 따라서 조사선은 격외의 선이고 열애선은 의리의 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나지 않고 같다. 그래서 백파스님처럼 조사선을 위에 올리고 의리선을 밑으로 깔고 교학을 밑으로 깔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펼쳐진 것이 선논쟁이고, 쉽게 말하면 선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선과 교가 병행하던 이중구조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느냐의 입장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은 한국 불교의 전통은 바로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초에 만들어졌고, 임재종 법통을 통해서 선종의 정체성, 임재 간화선 이걸 명확히 했고, 승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선과 교를 같이 하면서 특히 선에선 간화선,
교회에선 화엄이 중시되는 거고, 이걸 좀 더 넓혀서 일반 신앙으로서의 연불까지도 수행체계에 넣어서 이제 일반 대중까지 포섭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선과 교와 연불을 다 같이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선과 화엄의 공존 또는 강하게 성행으로 나타났고, 또 선 논쟁에서도 이런 선과 교의 이중주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파의 형성과 불교 상례의 시대성인데, 이거는 당시 시대의 문제까지 해서 왜 남녀를 같이 나눠주고 하다가 부계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갔고, 그것이 불교계에 똑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문파가 만들어지고 보통이 만들고 상속을 할 때 왜 똑같이 갔는가 라는 거를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불교계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예.